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훈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박경국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저는 항상 우리 위원장님을 보면 예전에는 계속 차관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뭐 도의 부지사도 하셨고 뭐 했지만 그 차관이라는 그 직책에 계셨기 때문에 계속 차관이라고 불렀는데, 중요한 거는 요번에 작년 12월에 이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되셨는데 이게 장관급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위원회가 좀 생소한데 어떤 위원회입니까? 네.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고장 많은 분들이 서원해 주셔서 국무총리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 사행산업이 좀 생소하실 텐데 주로 인간의 그 사행심을 활용해서 하는 그 산업을 얘기합니다. 즉 우연에 의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주는 산업을 사행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개 부처에서 이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부터 경마, 경정, 경륜 등등 해서 7개 분야가 되는데, 그것을 4개 부처에서 하는 그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예. 강원랜드를 한번 가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되게 옷차림도 허름한 분들이 거기서 막 돈 500만 원씩 갖고 와갖고 한 5분 만에 날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규모 또 이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그 7개 분야 사행산업의 총 매출 총량은 20조 5천억 정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제 역시 이 경마, 약 뭐 한 7조 7천억 정도. 그 다음에 찾아오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 익숙한 복권, 로또 복권.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육진흥투표권이라고 해서 스포츠 토토. 토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경기를 하는 경정. 예. 그 다음에 배 경기를 하는 경정. 예. 경륜 경정. 예. 그 다음에 소싸움까지.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카지노, 내외국인에 의한 카지노 뭐 이런 게 있는데, 대체로 20조 5천억 정도 규모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국민들 중에 이제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유병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도박 중독이 되는 율. 그래서 대략 2016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5.1% 정도가 유병률이 되는데, 이것은 국민 중에 5.1%입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 도박한 사람들 중에 예. 심각한 사람들이 사람. 5.1%. 그런데 이거는 이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배 내지 3배 정도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 위원회 산하에 이 도박 중독된 분들을 치유하는,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된 분들을 무료로, 물론 이제 이 사행사업자들이 일정률을 부담합니다. 그 매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걷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독자들을 치유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략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 약 197만 명 정도가 이제 지금 중독자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네요. 예,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불법 사행산업입니다. 주로 이제 불법으로 카지노 영업을 하거나 불법 경마를 하거나 사설 뭐 온라인 게임몰을 이용하거나, 이게 합법이 20조 5천억인데 대체로 추산을 해보니까 83조 8천억 정도. 불법까지 합치면? 네, 한 4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합법보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불법 사행산업 감시를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도박을 하면서 맨날 경찰에서 이렇게 단속하는 걸 보면 한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경마나 이런 뭐 경륜 이런 게 발달은 돼 있지만 그 건전한 레저 스포츠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좀 한탕주의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그동안 이제 도박에 대해서 좀 관대한 문화적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다 누구나 다 경험을 해봤겠지만 명절 때 뭐 간단하지만 돈 내기 고스톱을 친다든지 그래서 좀 이 도박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행 산업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거기에 너무 이제 몰두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일시에 이제 일확천금을 좀 생각해서 도박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쉽게 우리가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요즘 인터넷이 하도 발달을 하니까 온라인으로 게임을 이제 즐기다가 이제 불법 그 온라인 그 게임몰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다 단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도박에 중독되면요, 그 개인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은 뭐냐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온갖 네. 거짓말을 해서 그 돈을 갖다가 또 도박에 쏟아붓고 이러는데, 그래서 도박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도박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 이제 문제는 이 도박에 한번 중독이 되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자살률이 증가한다든지, 그렇죠. 예. 또 우울증이라든지, 또 뭐 주변에 이제 도박을 하기 위해서 횡령을 한다든지, 예. 또는 뭐 이 나쁜 짓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돈을 좀 조달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략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추산을 해보니까 뭐 학자에 따라서 다소 견해가 갈립니다만 약 25조 정도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도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고 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행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전체 이제 그 매출 총량도 정하고 또 실명으로 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박 이 중독자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상담이나 뭐 치유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취임해서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그동안 이 치유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힐링 센터 같은 걸 뭐 만들어서 그걸 좀 연계해서 기왕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도박 중독된 사람들을 하루빨리 좀 거기서 헤어나오도록 치유하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한 이유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도박 중독이 심각하고 사회적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조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장관급으로 이제 위원회가 출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위원회에서는 뭐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정책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그 매출 총량을 저희가 정합니다. 그래서 GDP의 5.6% 이내에서 매출 총량을 정하고 이 매출 총량을 각 사행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그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출 총량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행산업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카드로 이걸 해라. 그러면 실명으로 이게 그 얼마를 잃었는지, 얼마를 땄는지 이게 실명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행심이 무분별한 건 도박에 빠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입을 해서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금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행 그 산업장을 직접,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 그 불법 감시 그 요원들이 현장에서 비노출로 늘 계속 가서 제대로 규정을 지키는지 이런 걸 단속하고 있고, 또 24시간 우리 센터를 설치해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행 산업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또 만약에 이제
이게 불법이 틀림없다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현장에서 검거해서 최근에 뭐 방송을 보시면 가끔 그 굉장히 많은 그 현금과 또 게임기 이런 게 적발이 됐다는 방송을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노영훈의 파워 인터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박경국 위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뭐 사행산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이제 사행산업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그 위원장님을 모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뭐 도청에서 충북도청의 국장도 하셨고 행정부지사도 하셨고 또 그 행정안전부 차관도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지방 행정의 전문가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대통령 직속 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이제 지방분권 위원장이세요. 네. 근데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이제 거의 치러진다는 어떤 분위기를 흐르면서 개헌과 지방분권이 아주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지방분권에 관한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그 지방분권 분과위원이 지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개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이제 지방분권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의외로 그 25분 위원 중에 우리 충북 연고가 있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충북대학의 강현기 교수님, 충청대학의 남기현 교수님, 또 우리 그 충북 출신이고 지금 저 배재대학에 계시지만 최호택 교수님, 그 다음에 청주대학 이제 개원 교수로 가 계시는 송기복 그 의원님, 이렇게 해서 저까지 5명이 24명 중에 5명. 그분들 다 뭐 강현 교수나 뭐 남기영 교수 같은 경 저도 잘 아는데 워낙 지방 분권에 관심 참 많은 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분과위원회는 이제 위원 중에 부총리가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8분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주로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뭐 이런 그 중요한 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이제 중앙정부의 권한 중에 지방으로 내려갈 좀 현장성이 있고 주민들과 가까이서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발굴을 해서 계속 그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그 사항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부활한 지 22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부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지방분권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좀 그만큼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방분권이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 인구 집중, 인구와 산업 집중,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이르기까지 지방 분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린 지방 분권에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정말 그 많은 그 자율과 책임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말 우리 지역도 살기 좋은 살만한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대량 생산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 아직 개성이 중 시대는 그런 이 소비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려면은 분권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아이디어,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자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 분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안전행정부 차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각 시군에다가 이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각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뭐 시장이나 군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차관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모든 돈줄을 뭐 모든 돈줄이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중요한 돈줄은 이제 중앙에서 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방 분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정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평가고, 그 이유는 우선 첫째 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중을 볼 때 OECD 평균이 약 40% 정도가 지방사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2%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OECD 수준까지는 우리가 이 중앙사무 중에 국가사무로 이제 지방사무로 많이 이제 이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최소한 반반은 돼야겠죠. 예. 그렇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구조를 보면 국세가 8이라면 지방세가 2입니다. 지방 세입이. 그런데 거꾸로 이제 지출하는 그 쓰는 돈을 보면 국가가 중앙정부가 40을 쓰고 지방이 60을 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방이 들어온 돈은 20을 걷어들여서 60을 쓰니까 40%는 중앙에 의존해야 된다는 그렇죠.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시책을 하려면 중앙에 쫓아가서 매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빨리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방 소득세나 지방 소비세 또 지방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신세원 발굴을 통해서 지방 재정을 좀 확충해야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그동안 이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또한 이 중앙 정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은 아주 작은 것까지 다 결정해서 지방에서 집행만 하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큰 그 카테고리별로, 큰 범주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그래서 이걸 이제 포괄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포괄 보조금의 범위를 좀 늘려서 일단 큰 틀은 농림수산물에 얼마, 그러면 그 분야에서 지방정부 알아서 좀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 포괄 보조금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도 이제 지방에 내려가야 될 사무를 전부 분석을 해서 이걸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지방 일괄 이양법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법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입법 절차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하나하나 이행해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대선 얘기가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을 인용할지 뭐 기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대선 선거를 뜨겁게 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대선에서 나오는 이슈가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나 어떤 물론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문제점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헌을 하자, 또 지방 분권을 하자. 근데 여기 한 말 더 나가서 아예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헌법에도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제 117조와 118조가 그건데 대략 지방자치의 큰 틀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헌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국회 이제 개헌 특위가 구성이 됐고, 또 개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분권형 개헌이라는 게 뭐냐면은 헌법의 기본 정신에 우리나라가 지방 분권 국가임을 천명을 하고 명실상부하게 지방 정부가 행정, 입법, 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헌법에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못을 박는 그런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뭐 통일을 대비해서도 중요한 그 과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각계에서 이제 많은 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의사를 잘 이렇게 수렴을 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이 어딘가 이 중에서 분권형 국가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분권이 더 강조되는 쪽으로 개헌이 될 것이라는 틀림이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과 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제 집약이 돼야만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뭐 지방 행정을 너무 잘하시니까 물어보겠는데 결국 지방 분권으로 가는 게 하나의 이제 방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중앙 집권 국가의 경우에는 이 국가별로 이렇게 보면 발전 초기에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만 어느 정도 국가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전문화 되고 나면은 오히려 중앙집권이 비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집권보다는 이제 권한을 지방에 또는 특정 분야에 자꾸 분산을 해서 그쪽 분야의 다양한 의견과 또 다양한 자원들이 잘 이렇게 활용되게끔 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요체도 그런 다양성과 개성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고 다양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지방에 있을 때 늘 제가 주장했던 게 산업 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산업 수도요. 네, 그래서 산업 수도 얘기를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충북 같으면 바이오 산업의 수도로 이렇게 정해서 바이오 산업을 하려면 충북으로 가야 된다. 지금은 모든 산업을 하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 이건데 그게 아니고 바이오 산업을 하려면은 충북으로 가야 되고 또 뭐 항공기 부품 산업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이렇게 산업별로 중심지를 만들어 놓으면 지역별로 그러면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굳이 수도권을 규제하지 않아도 국민들 스스로가 바이오 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충북으로 가면 되고 또 뭐 전자 무슨 산업을 하려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고 이렇게 산업 수도의 개념을 도입해서 특정 산업과 관련된 기능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뭐 혁신도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 왔지만 혁신도시는 그런 산업의 연관성 없이 그 지역 연관성 없이 그냥 강제로 이렇게 나눠. 거기에 가 있는 공기업의 직원들은요. 예. 뭐 주말이면 서울 올라가기 바쁘고 또 좀 가까운 그러니까 진천음도 혁신도시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통구버스 타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비능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걸 보완하는 길은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산업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주변에 배치를 시키고 또 그 지역이 혁신도시와 관련된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자연적으로 인력과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고 또 기업체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균형 발전의 이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오랜만에 이제 시청자들을 뵙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동안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그리고 지방 분권분과위원장직을 충실히 수행해서 지금 국가적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뭔가 우리나라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행정 현장에서 제가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이 후진에게 양성하기 위한 충북대학교 석좌 교수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박경국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